여러분은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을 마주하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여자지만 안 봐야지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시선이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괜히 스스로도 난감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르웨이에서 특전사 복무를 마치고 한국을 직접 경험하러 온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리다. 노르웨이 특전사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영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몸과 정신에 새겨진 훈련의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영하 20도의 눈밭을 뛰어다니던 기억, 72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미션을 수행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저녁 후에도 악몽처럼 찾아오는 그 순간들이 저를 한국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전역하던 날 동료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극한의 긴장과 규칙 속에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고향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나토 합동훈련 중에 만났던 한국군 장교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의 규율, 예의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느껴지던 결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장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솟아오른 설렘과 함께 결심했어요. 그래,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한 달도 안 되어 비자를 받고 배낭 하나만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넋을 잃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산들이 보이고 강이 흐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종로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 한옥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첫날부터 시차 적응 없이 거리로 나섰어요. 노르웨이의 조용한 거리와 달리 서울의 거리는 늦은 시간에도 활기찼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그 활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정도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정착할 동네를 찾았어요. 결국 선택한 곳은 마포구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교통이 편리했고 근처에 한강공원이 있어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할 수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의 습관은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만드는 법도 모르고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점장님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특전사에서 배움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라는 원칙이 여기서도 통했습니다. 한국 생활 2달 차, 저는 이미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고 지하철 노선도는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밤늦게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르웨이도 안전한 국가지만 서울의 심야 치안은 그 이상이었어요. 여자 혼자서도 두려움 없이 밤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손님들 중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와 비슷하게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들, 유학생들, 사업차 방문한 사람들까지. 그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교육 열정,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전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익힌 관찰력은 일상에서도 발휘되었어요. 카페 손님들의 습관, 그들이 주문하는 음료 패턴, 심지어 앉는 자리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어 제 머릿속에 쌓였습니다. 가끔은 그런 습관이 귀찮기도 했지만 덕분에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쉽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한국 생활 3개월 차, 저는 이미 현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로 아침을 해결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며 한국어로 주문을 받고 퇴근 후에는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곤 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이 제 작은 취미가 되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극적인 맛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일상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퇴근 후 우연히 발견한 남대문 야시장에 들렀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다양한 음식들 중에서 눈에 띈 것은 고추와 마늘이 가득한 양꼬치였습니다.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항상 조심했어요. 특히 땅콩 알러지는 심각한 수준이었기에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상인 아저씨는 제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맛있어요, 매워요 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꼬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육안으로 땅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한 개를 사서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매콤하고 간이 잘 된 고기는 허기진 저희 배를 채워주었어요. 문제는 10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약간 따끔거리는 정도였어요. 매운맛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나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점점 목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알러지 반응이다. 이미 피부가 붓기 시작했고 발진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바로 가방에서 에피펜을 꺼내려 했습니다. 평소처럼 왼쪽 주머니에 있을 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최악인 건 가방이 골목길의 경사를 따라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피펜이 들어있는 가방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몇 발자국 뗀 후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청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닫혀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대로 쓰러지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골목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려 했지만 숨만 가빠질 뿐이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에피펜, 허벅지. 특전사 시절 응급처치 훈련이 생각났어요. 알러지 쇼크 상태에서는 허벅지에 에피펜 주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명확한 구조 신호라는 것. 마지막 힘을 짜내 저는 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왼쪽 허벅지에는 이미 붉은 발진이 퍼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손으로는 가방이 굴러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뭐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마침내 의식이 끊겼습니다.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숨은 쉴 수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서 낯선 남자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골목에서 마주친 그 남자 같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오자 그가 깼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180cm 정도의 키에 단정한 정장 차림,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간호사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그의 영어는 충분히 소통 가능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 대답했어요. 네,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구한 건가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제 이름은 재훈입니다. 그가 설명하길 그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했어요. 골목길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했고 제 허벅지의 발진과 가방 쪽을 가리키는 손짓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가방에서 에피펜을 찾아 제 허벅지에 주사했고 즉시 신고했다고 했어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그는 제 곁을 지켰고 병원까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제 보호자로 서류를 작성하고 병원비까지 먼저 지불했다는 거예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 제 마음은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훈은 제 직장과 숙소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카페 점장님께 연락해서 제 상황을 설명하고 집주인에게도 연락해 다음날 제가 퇴원한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재훈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재훈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나저나 이름이 프리다요. 프리다 올센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첫 만남이 얼굴이 아니라 허벅지였다며 민망한 표정을 짓는 저를 보며 웃는 그를 보는데 뒤에서 빛이 느껴졌어요. 그리곤 전화를 받고 나가는 재훈을 면서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낯선 땅에서 목숨이 위험한 순간, 낯선 이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것. 노르웨이에서의 삶, 특전사 시절의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얽혀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분간 심한 운동은 피하고 음식 알러지에 더욱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다 씨. 괜찮아 보이네요. 이건 에피펜인데 약국에서 미리 준비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재훈은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충분한 신세를 졌다고 사양했지만 그는 마지막 안전 확인이라며 웃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훈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32살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학창시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1년을 보냈고 그때 배운 영어로 저와 대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나토 훈련에서 만난 한국군 장교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특별한 군인이었어요. 노르웨이 특전사였거든요.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도 여성 특전사에 대해 놀란 눈치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군 복무 경험, 각국의 문화 차이, 그리고 한국에서의 저희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색함 없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전우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전화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특전사의 강인함이 아닌 인간적인 연약함이 만들어낸 소중한 인연. 허벅지로 외친 구조 신호가 이렇게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낯선 땅에서도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병원에서의 그 만남 이후 재훈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문자였지만 점차 일상을 공유하는 대화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가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렸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동안 재훈은 옆에서 한국의 역사와 한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적 설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곳을 함께 다녔어요. 고궁, 박물관, 전통시장, 심지어는 제가 용기를 내 도전한 노래방까지. 재훈은 언제나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잊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려 할 때면 웃음이 나오곤 했어요. 하지만 그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훈의 주말 루틴이었어요. 토요일마다 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쳤고 일요일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한 번은 저도 그를 따라 어르신 댁에 동행했어요. 재훈은 할머님께 반찬을 전해드리고 집안 고장난 전등을 고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능숙했고 대화는 공손했어요. 할머님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로선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특전사 시절엔 감정보다 임무가 우선이었고 인간관계는 늘 단순했어요. 하지만 재훈과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 단단한 벽을 조금씩 허물어갔어요. 재훈의 가족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설날에 초대받아 간 그의 집에서 저는 한국의 가족 문화를 경험했어요.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고 윷놀이를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재훈의 어머니는 특히 제게 자주 음식을 권하셨어요. 우리 특전사 며느리가 힘내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에 재훈은 얼굴이 빨개졌고 저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생활 6개월 차, 저는 어눌한 한국어지만 의사를 조금은 표현 가능해졌습니다. 재훈 덕분에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가끔은 노르웨이가 그립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재훈과 만나거나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르웨이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 특전사 시절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리사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고국의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제 노르웨이 과거와 한국 현재가 만나는 순간 무언가 변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리사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재훈과 함께 마중을 나갔어요. 1년 만에 만난 리사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금발 머리에 태양처럼 빛나는 미소, 그리고 특전사 시절의 단단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꽉 안아주었습니다. 군대에서 함께 고생했던 전우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프리다. 진짜 보고 싶었어. 근데 넌 왜 이렇게 말랐어? 운동 안 해? 리사의 첫 마디부터 직설적이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우리는 늘 서로를 단련시키며 강해졌어요. 약점을 바로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우정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낸 6개월 동안 저는 그런 직설적인 대화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재훈과의 관계는 더 부드럽고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계속하고 있어. 그냥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 대답에 리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재훈을 소개하자 리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훑어봤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프리다를 한국에 붙잡아둔 이유구나. 그녀의 말에 재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리사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지만 저는 별 의미 없이 넘겼어요. 리사는 제 숙소 근처에 방을 구했고 곧 다른 특전사 출신 친구 마리아도 합류했습니다. 마리아는 리사보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역시 특전사 출신답게 강인한 면모가 있었어요. 리사의 제안으로 우리는 마리아와 재훈을 포함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리사는 이미 서울의 지리를 꽤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적응력은 언제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삼겹살,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재훈은 소주와 맥주를 가져왔고 리사와 마리아는 노르웨이에서 가져온 아쿠아비트를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노르웨이와 한국의 문화 차이, 음식,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훈은 영어로 최선을 다해 대화에 참여했고 리사와 마리아도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러다 자연스레 대화 주제가 군대로 넘어갔습니다. 리사가 물었어요. 재훈 씨도 군대에 다녀왔다면서요? 한국은 남자들 모두 의무복무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8년 전에 전역했어요. 2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어떤 부대였어요? 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보병이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사격은 꽤 잘했어요. 재훈의 대답은 겸손했습니다. 그때 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8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완전 민간인이겠네요. 우린 아직도 매일 PT하고 있는데. 그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리사의 말투에 약간의 도발이 느껴졌어요. 저는 재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에 살짝 긴장감이 돌았어요. 군사훈련은 유지하지 않아도 몸에 밴 습관은 남아있죠. 지금도 총 들면 손이 기억해요. 재훈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리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말로는 다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달라요. 순간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번 사격장 가볼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빠르겠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도전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요. 내일 어때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리아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도 상황을 파악한 듯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강남의 한 실내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민간인도 총을 쏠 수 있다는 사실이 리사와 마리아에겐 신기하게 느껴졌나 봐요. 사격장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우리는 사격 부스로 안내되었습니다. 리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먼저 해볼게요. 그녀는 귀마개를 끼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특전사 훈련이 몸에 밴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어요. 5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결과 관역의 중앙 부근에 탄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꽤 인상적인 결과였어요. 다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도 준수한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리사보다는 약간 분산된 탄착군이었지만 여전히 뛰어난 사격 실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재훈에게 향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재훈 씨. 리사의 목소리에는 작은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총을 들었어요. 그의 몸짓에는 군인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자세를 잡는 방식, 호흡을 조절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하는 눈빛이 달랐어요.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저는 그가 평범한 보병이 아니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5발을 모두 발사한 후 관역이 앞으로 당겨졌어요. 놀라운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5발 모두 거의 동일한 지점에 명중해 있었어요. 관역의 정중앙 불과 1cm 반경 안에 모든 탄환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와, 마리아가 탄성을 질렀어요. 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관역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재훈을 향해 물었어요. 당신, 정말 일반 보병이었나요? 재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DMZ 근처에서 복무했어요. 사격 훈련이 좀 특별했죠. 그 순간 리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은 존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사격장을 나온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어요. 리사는 재훈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의 대답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리아도 한국 군대 시스템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사격을 잘해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뿐이에요. 사실은 저도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조차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재훈은 그동안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군 복무를 마쳤다고만 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뿐이니까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사와 마리아의 눈빛에도 존중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리사는 재훈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사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자주 저와 재훈의 만남에 동참하려 했고 가끔은 둘만의 시간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롭거나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의도가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사가 제 숙소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사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프리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걱정돼.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한국에 너무 빠져 있어. 특히 재훈에게. 하지만 생각해봐. 너희 관계가 정말 미래가 있을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넌 결국 노르웨이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불안을 건드렸어요. 솔직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언젠가 끝날 테고 그 후엔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재훈과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아직 나누지 않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 대답은 확신이 부족했어요. 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항상 그래. 순간에 빠져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 특전사 시절에도 그랬잖아. 임무에만 집중하고 그 후를 고려하지 않았어.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일리가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저는 항상 현재 임무에만 몰두했고 그로 인해 몇 번의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재훈 같은 남자는 너에게 진심일까? 너 같은 강한 여자는 한국 남자들에게는 그저 색다른 경험, 모험일 뿐이야. 그들의 문화는 달라.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순종적인 아내야. 리사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제 관계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보수적 성향, 국제 연애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의 벽 등 모두 제가 한 번쯤 생각해봤던 불안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리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충고를 무시하려 했지만 점차 그 말들이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재훈과 있을 때도 문득문득 리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는 미래가 있을까? 그의 진심은 어디까지일까? 이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일까? 재훈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가끔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해요? 요새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거나 고향이 생각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진심을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제 불안을 털어놓으면 그것이 현실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렀어요. 리사의 말은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재훈과 만날 때마다 즐거웠어?
라고 물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리아도 가끔 저에게 리사가 너에 대해 자주 물어. 특히 재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결국 제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재훈에 대한 감정은 여전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그 감정을 뒤덮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걷던 중 저는 결심했어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겠다고. 재훈 씨, 나 잠시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말에 재훈은 놀란 듯했지만 곧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을게요. 너무 힘든 일이 아니길 바라요요. 그의 성숙한 반응에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화내지 않고 조르지 않고 이해해주는 그의 모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밀고 나갔어요. 며칠간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안도하는 듯했어요. 현명한 결정이야.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진심으로 제 감정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훈련처럼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전술적 결정과는 달랐습니다. 논리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밤마다 한강을 따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재훈과의 추억,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심 깊은 행동들, 그리고 리사의 경고들. 모든 것이 뒤엉켜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재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시간 갖기는 생각보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재훈과 연락을 끊은 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카페로 출근하고 일을 마치면 혼자 한강을 달리거나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일상. 겉으로 보기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공허했습니다. 재훈의 문자나 전화가 없는 휴대폰 화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리사는 그 기간 동안 유독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거의 매일 제 숙소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고 한국의 여러 관광지를 함께 다니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의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가끔 그녀가 재훈에 대해 물어볼 때면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아직 생각 중이야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종종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 번은 리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리다, 리사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특전사 시절부터 알아온 친구였고 그녀의 진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결심했어요. 재훈에게 다시 연락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아직 모든 불안이 해소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리사의 조언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재훈에 대한 제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출근길, 저는 용기를 내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퇴근 후 시간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네, 7시에 홍대 근처 만날까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내내 저는 저녁 약속만 생각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제 감정을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더욱 긴장되었어요.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점장님께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홍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작은 카페의 창문 너머로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재훈과 리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재훈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리사는 뭔가를 간절히 설명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재훈과 리사가 만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들이 제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리사가 최근 보여준 행동들, 재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 저의 관계에 대한 의심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제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재훈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둘이서 뭐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프리다. 이건, 말해봐. 뭐가 이건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리다.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이에요? 리사가 프리다의 마음을 전해줬어요. 이젠 끝내자고. 그래서 제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절대로. 재훈과 저희 시선이 동시에 리사에게 향했어요. 리사는 눈을 피한 채 침묵했습니다. 재훈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리사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프리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접 말하기 어려워하니 재훈 씨가 알아서 정리해주세요. 그게 프리다를 위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리사가 저와 재훈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사실. 그녀가 저에게는 재훈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재훈에게는 제가 헤어지길 원한다는 거짓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리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너를 걱정해서 그랬어. 내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끊어졌어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고 카페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그때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뭐? 말해봐, 리사. 제가 다그쳤습니다. 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재훈 씨에게 마음이 가더라고. 너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옆에 있었고 나는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어. 사격장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부러웠어. 그녀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전후 거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특전사 시절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지켜주었잖아.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었어. 그런데 지금 넌 내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제 목소리에서 분노보다 슬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프리다. 정말 처음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내가 다치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점점 나도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었어. 항상 내 그림자였던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전사 시절 리사와 저는 항상 서로를 동등하게 여겼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엔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재훈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실망 그리고 약간의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리다, 나도 미안해요. 리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직접 듣고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리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 힘들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잠시 나가 있을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에는 재훈과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제가 그리웠던 따뜻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따뜻함에 깊은 상처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정말 끝내자고 한 적 없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리사가 계속해서 우리 관계에 의심을 심었고 그게 저를 혼란스럽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끝내자는 말은 절대 한 적 없어요. 재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에요. 친한 친구가 전한 말이었잖아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사의 말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동안 어떤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재훈도 리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들과 그가 느꼈던 혼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우리의 관계는 리사의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했다는 것을.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진심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직접 대화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거나 받지 말고. 재훈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카페를 나와보니 리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결국 만료되고 저는 노르웨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진실하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학연수나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제 말에 재우는 밝게 웃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당장 내일 세상이 멸망하진 않잖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프리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 배신감, 실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연민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리사는 제 전우였고 생사를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그 행동의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나에게 한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어, 리사.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너도 시간이 필요할 거고 나도 마찬가지야. 제 말에 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리사는 마리아와 함께 부산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몇 달간 지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사가 떠난 후 재훈과 저희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리사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록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기 2달 전, 재훈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그의 회사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포지션이 생겼는데 저의 언어 능력과 특전사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식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재훈의 제안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제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저는 사실 체육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전사 경험을 살려서 PT 트레이너나 요가 강사 같은. 재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저는 한국체육대학원 진학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학생으로 입학하면 학생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체육 관련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재훈은 제가 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한국어 작성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면접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리사와의 사건 이후 저는 특전사 시절의 경험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더 이상 무기를 들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돕는 트레이너로서의 삶. 그것이 제가 원하는 미래였습니다. 재훈도 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떠나 스타트업을 창업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로 그의 군 경험과 IT 지식을 결합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네요. 제 말에 재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라면 더 잘 될 거야.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큰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체육 관련 분야로 진로를 바꾸고 싶었기에 한국체육대학원 진학을 알아봤지만 입시 준비와 한국어 실력 향상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일단 노르웨이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노르웨이에서 대학원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한국어도 더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몇 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재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몇 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릴게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함께 겪었잖아요. 비자 만료 일주일 전, 저는 리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프리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어요.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특전사 경험을 살려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리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 대신 조금 더 차분하고 생각이 깊어진 듯했어요. 프리다, 다시 한번 미안해. 내가 했던 일 정말 후회해. 리사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리사,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한 일은 잘못됐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가 특전사 시절부터 갖고 있던 복잡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나도 그걸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거지.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항상 경쟁자이자 동시에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 그 경계가 가끔 모호했던 것 같아.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리사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노르웨이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재훈 씨와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장거리 연애를 해볼 생각이야. 어려울 테지만 우리에겐 가능할 것 같아. 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프리다, 이번엔 정말로 응원할게. 내가 행복했으면 해. 헤어질 때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포옹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가벼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진정한 친구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서로를 위한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재훈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금방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매일 연락하자.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날아왔던 그 비행기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나라가 그리고 재훈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노르웨이로 돌아온 첫날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거리, 하지만 뭔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과 고요한 거리는 서울의 분주함과 너무 달랐어요. 부모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1년 만에 귀국이었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재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한가 보구나. 내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노르웨이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체육대학원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재훈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가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 제가 잠자리에 드는 밤에 통화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거리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컸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다는 것, 화상통화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리감이 우리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매일 주고받는 메시지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비가 와요. 프리다가 좋아하던 비 냄새가 나요. 여기는 눈이 내렸어요. 당신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조각들을 공유하며 우리는 서로의 삶에 계속 관여했어요. 노르웨이에서의 2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국체육대학원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위한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화상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어요. 특전사 경력, PT 관련 자격증,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3주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재훈은 늘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잘 될 거야. 넌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메일이 도착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저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랐어요. 바로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합격했어요. 9월 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재훈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이제 곧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합격 소식을 받은 후 저는 한국 귀국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생 비자 신청, 짐 정리,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망설임이 있었어요. 재훈은 내가 준비되면 내가 먼저 프로포즈하겠다 고 말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할 수 없을까? 특전사 시절, 저는 항상 두려움에 맞서 행동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훈에게는 비밀로 하고 한국 귀국 날짜를 일주일 앞당겼어요. 그리고 깜짝 프로포즈를 계획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노르웨이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걷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리사와의 갈등, 재훈과의 화해, 그리고 이별.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거리 연애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을 더 깊게 가질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셨어요. 내 할머니의 반지야. 프로포즈 꼭 성공하렴. 그 순간 제 계획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반지를 들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워킹홀리데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처럼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재훈이 회사를 마칠 때까지 저는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엄청 놀라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서둘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재훈의 회사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는 아직 제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꽃다발을 준비하고 할머니의 반지를 포켓에 넣었어요. 그리고 재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재훈의 회사 건물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 어떠한 위험한 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가 이런 평범한 건물 앞에서 떨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꽃다발을 꼭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야.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박재훈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되어 있으신가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아니요, 깜짝 방문입니다. 약혼녀인데 곧 프로포즈할 예정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자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들었어요. 박재훈 과장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그녀는 제게 윙크를 보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내려오실 거예요.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로비의 의자에 앉아 주머니 속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재훈이 나타났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번지는 기쁨이 제 모든 불안을 씻어내렸어요. 프리다? 어떻게? 그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꽃다발을 들고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재훈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재훈 씨,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그저 새로운 경험을 찾는 여행자였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재훈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준 그날부터 우리는 많은 일을 함께 겪었어요.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내가 준비되면 먼저 프로포즈하겠다고 했지만 난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항상 먼저 행동하는 게 몸에 배어있죠. 그 말에 재훈과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쪽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탄성을 내뱉었어요. 박재훈 씨,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드릴게요. 재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연하죠. 프리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아 일으키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고 누군가 키스해요 라고 외치자 재훈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살짝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못했어요. 재훈이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그게 깜짝 선물의 묘미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우리는 로비를 빠져나왔어요. 재훈은 급히 반차를 내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계속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노르웨이에 돌아간 순간부터 계획했어요. 매일 당신 생각만 했으니까요. 제 대답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담은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재훈의 가족은 처음에 조금 놀라워했지만 곧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재훈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너를 보니 안심이 된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한복과 노르웨이 전통 웨딩드레스 분나들을 함께 입었어요. 양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였습니다. 재훈도 한복과 노르웨이식 정장을 번갈아 입으며 두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비디오 통화로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마리아도 미국에서 특별히 날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리사는 오지 못했지만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결혼 후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는 제 국적 문제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한국 귀화를 선택했어요. 노르웨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한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귀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언어 시험, 면접, 수많은 서류 작업. 하지만 재훈이 항상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동시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습니다. 군 생활에서 배운 규율과 끈기가 이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되었어요. 한국어로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재훈과 함께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준비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강남의 작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트레이너라는 점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제 한국어 실력을 의심했고 어떤 이들은 제가 진짜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실력을 보여주었고 점차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프리다 선생님은 다른 트레이너들과 달라요. 마치 군인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에요. 한 회원의 말이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실제로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혼 1년 차, 우리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어요. 재훈은 보안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저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점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재훈이 봉사활동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운동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가끔은 재훈의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며 가족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의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아이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아이를 키울 때지 근육만 키울 때냐는 그 질문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박장대소했습니다. 사실 아이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둘 다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직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어요, 어머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재훈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처음으로 아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점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만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내 사업이 안정되면 좋을 것 같아. 재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커리어도 더 발전시키고 싶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하고 싶어요. 저의 대답에 재훈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결혼 2년 차,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재훈은 환하게 웃으며 제 배를 쓰다듬었고 저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괜찮을 거예요. 우린 이미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재훈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임신 사실을 안 후 저는 제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무거운 웨이트를 다루는 트레이닝은 임신 중에는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필라테스와 요가 클래스를 개설하기로 한 거예요. 내 경험을 다른 임산부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이 임신 중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싶어요. 제 아이디어에 재훈은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는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특전사 출신 외국인 강사라는 독특한 배경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SNS에 임신 중 건강한 운동법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 솔직한 경험과 전문적인 조언이 담긴 게시물들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 임산부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프리다 선생님의 클래스 덕분에 임신 중 체중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한 수강생의 후기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임신 기간 동안 재우는 더없이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밤중에 제가 허리 통증으로 깨면 마사지를 해주었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다 주었어요. 특히 임신 중 노르웨이 음식이 그리울 때면 직접 레시피를 찾아 요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정성이 가슴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내 아이의 아버지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느 날 저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지만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출산이 다가오면서 저는 노르웨이식과 한국식 출산 방식의 차이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자연분만과 최소한의 의료 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병원 시설이 더 현대적이고 의료진의 개입이 적극적이었어요. 결국 저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되 필요하다면 의료적 도움을 받기로 한 거예요. 내 몸과 아기를 믿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제 결정에 재훈도 동의했습니다. 출산은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딸 지연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국어로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뜻과 노르웨이어 리브의 의미를 담았어요. 처음 그녀를 안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 제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안녕, 지연아. 우리 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도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출산 후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좋았던 저였지만 출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수면 부족으로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시절 배운 정신력이 이때 빛을 발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임무다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출산 3개월 후 저는 조금씩 운동을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산후 회복 피트니스 클래스를 개설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산모들에게 건강한 회복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출산 후 몸이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프리다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클래스에 참여한 한 산모가 말해주었어요. 지연이가 1살이 되었을 때 저는 거의 출산 전에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여전했어요. 임신 흔적, 살짝 늘어난 피부.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점차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흔적들은 내 인생의 업적이야. 특전사 임무보다 더 중요한 임무의 결과물이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재훈의 사업도 점점 성장했고 우리 가족의 생활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주말이면 세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즐겼어요. 지연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첫 단어를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의 한마디에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행복도 바꾸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저는 지연이에게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와 노르웨이어를 함께 가르치고 양국의 전통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재훈도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심지어 노르웨이어 몇 마디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딸이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훈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출산 후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스튜디오를 오픈한 거예요. 노르웨이의 자연 친화적 운동법과 한국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방식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임산부, 출산 후 여성,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 클래스도 마련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오픈 파티에서 재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스튜디오에 모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수강생들 그리고 저희 가족.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된 저희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특전사에서 한국의 피트니스 강사로 그리고 이제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사업가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지연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문득 그날 밤이 생각났어요. 알러지 쇼크로 쓰러져 허벅지를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던 그 순간. 그때 재훈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그 한국 남자가 내 치마 속 허벅지를 보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재훈에게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내가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이 나를 선택한 것.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제 한국은 제 진짜 집이 되었고 재훈과 지연이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프리다. 노르웨이 특전사 시절의 그녀는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이제는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성기,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였습니다. 그래,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 생의 최고의 결정이었죠. 재훈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이제는 제 고향이 되었어요. 때로는 노르웨이의 고요한 자연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 활기찬 도시의 리듬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특전사 복무, 알러지 쇼크, 리사와의 갈등, 장거리 연애. 그 모든 역경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내일은 지연이와 함께 등산 가볼까요? 재훈의 제안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딸에게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한강도 보여주고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한국 두 문화의 만남이 만들어낸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허벅지로 외친 구조 신호가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놀라운 여정이었어요.